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셨습니다. 구약 성경 2페이지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구약 성경 2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충돌하는 세계관, 오늘은 사회학 부분입니다. 류현모 교수님 나오셔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회학에 대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사회학은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이죠. 인간, 그리고 인간과 사회, 그리고 사회의 어떤 조직이나 그 구성의 원리를 공부하는 것을 이제 사회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각 세계관마다 사회가 무엇이냐, 그 사회는 각각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규정하는 것이 이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 사회학에서는 사회라고 하면은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은 가정을 가장 먼저 우리의 사회로 지정해 주셨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데리고 와서 둘이 홀로 살지 않고 같이 살도록, 남자가 여자를 떠나 이제 둘이 하나를 이루는 그 가정을 성경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또 국가가 있죠. 원래는 하나님이 그 왕이 되시는 국가였는데 인간들이 우리도 왕주시 해가지고 이 왕정국가가 됐다가 또 다른 정치 구조를 가지는 그런 국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사람이 모인, 그 믿는 사람이 모인 교회, 그 사회가 이제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실론과 무실론을 비교해 봤을 때, 특히 기독교와 무실론을 비교해 봤을 때, 지난 심리학 시간에서 우리는 영혼이 따로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 다음에 우리의 양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죄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죄의 근원을 무신론적인 세계관에서는 사회가 잘못된 사회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잘못된 사회의 기관에 문제가 있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는 그 문제는, 우리의 근본 문제는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개개인의 죄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것이고, 그 잘못된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이 변한 것이다 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무신론적인 사회학은 사회의 책임을 전가를 합니다. 개인은 괜찮은데, 그러니까 문제 해결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기독교 사회학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자유의지에 그 자기가 선택한 것 때문에 생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의 실패의 많은 부분이 자기의 책임이다. 그리고 많은 이제 문제들이 있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범죄, 낙태, 성도착, 질병, 이것도 생활 습관병, 이런 것 전부 어떤 그거냐 하면은 자기의 선택이에요. 그 당뇨병 있는 분이 단 거 좀 그만 먹고 이렇게 건강하게
혈당에 맞게 혈당을 좀 낮추기 위해서 적게 드세요. 이렇게 하면 나 이대로 살다 죽을래.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결국 자기가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중독되기 쉬운 거예요. 다 중독이에요. 마약, 알코올, 범죄, 성, 그다음에 이런 만성 질환까지 전부 중독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이 다 선택한 것인데 이제 그런 문제를 이 무신론적인 세계관에서는 사회에 이제 돌리려고 하죠. 성경에 규정된 사회기관들이 가정, 교회, 국가가 있고 디트리히 본 해퍼는 직장, 일터도 이제 성경에서 규정한 기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일하는 곳 역시 우리 삶의 현장이고 우리 예배의 현장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떤 삶의 영역도 기독교의 밖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일터에서는 세상의 법을 따르고 교회와 집에 와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 일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해 놓았죠. 가족,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첫 사회가 가정이에요. 그건 결혼에 의해 가지고 생겨나는데 가족은 하나님이 인정한 첫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2장에 이제 가족이 탄생합니다. 그다음에 이 가족은 결국은 하나님의 기업을 나누어 받는 어떤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하는데 그 분배할 때 가족별로 이걸 다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족별로 기업을 주셨으니까 일터까지 같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의 가정은 온전한 사람을 양육하는 기관이고 영혼육 성장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 우리 쉐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녀를 어떻게 길러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은 또 일부일처제를 가르칩니다. 디도서, 디모데전서 이 보면 장로, 감독, 집사의 조건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디모데전서에는 이 과부로서 보살핌을 받을 조건, 이제 남편이 죽고 재혼을 할 수는 있는데 과부로서 보살핌을 받을 조건은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으로 이제 규정이 됩니다. 에베소서는 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처럼 그걸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와 같은 관계다. 사랑과 존경의 관계. 성경은 일부 다처제의 문제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16장에 사라와 하갈의 갈등. 이스마엘이 먼저 나고 그다음에 이삭이 낳는데 그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문제 그다음에 이 라헬과 레아의 갈등. 그 얼마나 이 12형제 사이에 이 그 두 자매 사이 레아와 라헬 사이에 애놓기 경쟁을 했던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생긴 거죠. 이 문제점, 이 일부 다처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서로 경쟁하는 이런 거를 이제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을 하셔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드는
지파를 만들고 그 지파로 인해서 생육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는 그 일을 하도록 만드신 거죠. 이게 좋다는 뜻이 아니고 좋지 않지만 그것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dobson 게리 바우라는 Focus on the Family라는 이 사역단체의 대표분이 결국 가족이라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여야 된다. 서로에게 평생의 헌신을 약속해야 되고 그 기반으로 삼고 있는 가족을 기반으로 삼고 있는 전통적 가치에 순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마태복음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거죠.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 이혼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이고 일부 일처에 그 결혼한 상태는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선언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조지 길더라는 미국의 이제 Wealth and Poverty, 부와 가난이라는 이런 책을 쓴 사람인데 투자자예요. 어떤 사회든지 그 구성원들의 결혼과 가정의 상태가 사회 전체의 상태를 가리킨다. 그래서 가정의 문제는 사회의 문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가장 기본이 되는 사회 단위이고 그 단위에 문제가 생기면 사회 전체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과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국가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는 그 어떤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뒤에 보면 기독교는 결혼과 가정의 틀을, 제도의 틀을 강화해야 된다고 믿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공산주의, 포스트 모던, 이 다 무신론이죠. 이쪽의 영감을 받은 성적 혁명의 결과물인 혼외동거, 피임, 낙태, 동성애, 이건 결혼 제도를 약화시키는, 파괴하려는 그런 행위에 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정, 다음에 이제 교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개인들의 집단. 역할은 죄, 회개, 구원에 대해서 진리를 세상 속에 선포하는 것. 그리고 진짜 참된 공동체로서의 표본이 되는 것.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써 그걸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켈빈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자들의 어머니가 되는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교회는 어떤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이제 이쪽에 있는 성경 말씀들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에는 결국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 위에 세운 교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고, 그 다음에 천국 열쇠를 부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 힘을 가진 그런 교회입니다. 프란시스 셰퍼는 옳은 교리와 조직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공동체가 진정한 공동체로서의 모습, 아까 여기 참된 공동체의 표본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공동체는 세상 사람들이 쟤들은 도대체 뭐야?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도 우리 말로 하는 것은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국가는 하나님을 왕으로 하는 처음 국가였고, 그 다음에 왕의 제도가 생겼고, 세상이 변하면서 여러 제도가 생겼습니다. 나중에 정치를 할 때 이제 삼권 분립에 대한, 거기에 대한 성경에서 어떻게 삼권 분립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의 이제 근거들을 제시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의한 국가는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운 국가에 대해서 또 다른 기관에 대해서 우리는 그 권세에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떨 때 그 권세가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할 때는 우리는 그 권세하고 맞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권세에 대해서는 우리는 복종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칠 것을 거기에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세, 관세를 바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국방과 치안으로 외세로부터 혹은 안에 있는 나쁜 놈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고, 그래서 국가에게 칼이 주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칼을 공연히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는 그래서 그 칼이 무서워서라도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는 우리를 지키는 기관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그 국가를 세우는 그 구성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장, 본회퍼가 추가한 사회로서 직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을 불러가지고 짐승들의 이름을 이제 짓는 그 일을 부여하셨죠.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우리가 이제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고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일을 힘들게 하셨어요. 땀을 흘려야지 먹을 수 있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을 하도록 각 개개인마다 목적을 주셨어요. 사람마다 각각 다른 목적을 주셨어요. 귀히 쓰일 그릇, 천이 쓰일 그릇, 뭐 어떻든지 간에 우리에게 각각 개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났어요. 그 목적이 개개인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5개, 2개, 1개씩을 주는데 왜 나한테는 1개밖에 안 줬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거는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라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목적을 발견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사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우리의 이제 입장입니다. 미국에서는 과거에 이제 일 빨리 하고 많이 하고 젊을 때 은퇴를 해가지고 연금으로 이렇게 먹고 사는 거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50대 이렇게 은퇴를 해가지고 일찍 은퇴를 했는데 자기들이 꿈꾸던 그 세상,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놀러 다니고 즐기고 하는 거를 몇 달을 해봤더니 거의 이제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는 것은 행복한 게 아니고 일이 없는 것이 굉장한 불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은 우리의 목적을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걸 우리의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일터이기 때문에 그 일터는 그렇게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종들은 주인에게 충성하라고 이야기했는 것처럼 요즘 사회로 치면은 회사 사장, 이 소유주가 열심히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소유주는 또 잘 직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나누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각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그에 합당하게 주신 달란트를 세상 속에서 실현하는 곳이다, 일터는. 그래서 우리 일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젊은이들이 일터를, 자기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이제 그 부분도 돈을 많이 주는 데를 1차적으로, 그 다음에 뭐 편한 데를 2차적으로, 뭐 이런 식의 이걸 따지고 하다 보면, 가서 일하다가 보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에 합당한 그 일을 하는 것이, 그런 직장을 찾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근데 요즘 같은 이제 자본주의의 세상에서는 좀 동의하지 못하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을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사회는 크게 네 가지: 가정,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 교회, 국가, 그리고 우리의 일터, 이렇게 큰 사회가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뭐 작은 또 모임들, 특수한 사회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슬람 사회는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는 게, 이게 공산주의하고 비슷해요. 이슬람은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는 것이 이들의 이제 목표입니다. 기독교하고 유사한 점은 가정, 교회, 국가를 기본 사회 단위로 인정한다. 차이점: 독점적이고 독점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가부장 혹은 이 사회의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우두머리, 또 정교 일치된 그 사회의 정치와 종교의 우두머리, 이렇게 가정의 우두머리, 그다음에 교회의 우두머리, 이게 이제 독점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무조건 복종이 이슬람은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는 자유에 대한 이제 정도, 국민 억압당하는 정도, 이걸 따져봤을 때 하위의 한 20개 국가의 한 70~80%가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와 이슬람 국가가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차이점으로 보면은 일부 다처제의 가정, 코란에서 4명의 아내까지 가질 수 있도록 이제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들의 이제 교회인 모스크, 모슬렘의 교회가 이제 모스크인데, 그 모스크를 중심으로 이제 살아야 되고, 이슬람 국가는 모든 국가는 이슬람화돼야 되고, 국가에 있는 모든 국민은 이슬람, 무슬림이 돼야 되는 거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핍박을 가하는 거죠. 세금을 한 10배쯤 많게 한다든가, 그래서 결국은 노예가 되도록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견딜 수 없도록, 그 국가 속에서는 이슬람이 아니고는 견딜 수 없도록 이제 만드는, 그 독점적 권위와 무조건 복종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슬람입니다. 그리고 개인과 사회 사이의 완전한 조화와 균형을 강조한다. 그런데 이제 개인이 사회 이익에 순응하도록 이제 억압을 해가지고 그렇게 순응하도록 이제 명령하는 것이죠. 코란은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유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는 영적으로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더 큰 힘을 부여받았다. 그래서 여자는 남편에게 헌신적이고 순종하고 남편이 없을 때는 알라를 깨서 지키라고 한 것에 순종해야 된다. 증언의 가치, 그러니까를 남자의 반으로 쳐줍니다. 여자 두 사람이 와서 뭐 이렇다고 이야기를 하면 남자 한 사람이 이야기한 걸로, 그러니까 그렇게. 그 다음에 수나에서는 무하마드의 일생의 무하마드 행전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여자들이, 내가 가다가 보니까 여자들이 지옥불에 더 많더라. 그래서 무하마드가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답하기를, 너희들처럼 지성과 종교성이 결여된 자를 본 일이 없다. 이렇게 이 경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이 세계관의 기반이 되는 순화에 이제 이런 일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이슬람 결혼은 남녀 불평등의 결혼입니다. 그 4명의 아내까지 가질 수 있다. 이게 뒤에 장절입니다. 4장 3절. 제한 없는 수의 첩을 가질 수도 있다. 아내를 4명까지, 첩은 제한 없는 수까지. 일시적 결혼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유대계나 기독교인 아내를 맞이할 수 있지만 다른 종교의 아내를 맞이할 수 없지만 이 맞이해가지고 바꾸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슬람 믿는 청년을 좋아하는데 내가 결혼해가지고 얘를 개종시켜야지. 이렇게 하다가 잡혀가가지고 그 나라에 가면 끝장납니다. 그냥. 그 다음에 불순종하는 아내는 때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불평등한 결혼의 관계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 다처제 4명의 아내까지, 아마 그 무하마드 당시는 이 사람들이 유목민들이니까 언제든지 지나가다가 싸움해가지고 죽이고 뺏는 게 이 유목민들에게는 일상화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대부분 다 죽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런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그게 결국 남자로부터, 이 뺏어오는 남자로부터 나오니까 이런 그게 생겼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무슬림들이 폐지되어야 된다고 믿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요. 무하마드는 적어도 9명의 아내가 있었다. 그리고 성경에도 우리가 일부 다처의 예가 있지만 첫 가정을 이제 일부 일처제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고, 구약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행한 일부 다처의 귀결을 통해 원치 않는 제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 무슬림은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그 남성 중심이고 여성은 결국은 남자아이를 낳는 능력에 의해서 이제 평가가 됩니다. 그 현대화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들이 사내아이를 기대하고 그걸 충족시키지 못함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들을 가지더라도 그 아이가
죽을 경우를 대비해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결국 이 두려움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사회적 기관과 국가 사이에 여기는 이제 경계가 별로 없어요. 전체가 이슬람 국가, 그리고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가도 지역 모스크처럼 이슬람적이어야 되고 정교 일치 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슬림 국가들 중에 터키 같은 데는 이제 민족 국가를 지향해 가지고 국민들이 대부분 무슬림이지만 헌법은 이제 실정법을 이제 이슬람의 샤리아법이 아니고 실정법을 따르는 그런 나라고, 다른 나라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뭐 이런 데는 전부 이제 이슬람 세계의 통일을 지향하는 나라이고 샤리아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도덕과 법이 구분도 없고 그냥 이 자기들의 경전인 코란과 수나와 뭐 이런 여러 개의 경전에 나오는 말씀을 그냥 따라야 되는데 그때 이제 상충되는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어요. 코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고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상위법을 따르냐? 그게 아니고 이걸 해석하는 이맘이라는 이제 종교 지도자가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행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제 독재인 셈이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슬람의 문제는 결국은 그 독재적인 또 불평등적인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본주의 사회학, 세속적 인본주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심리 사이에, 사회와 개인 사이에 누구 책임이냐 이거 할 때 항상 사회 책임으로 이제 돌리는 것이 인본주의 사회학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회를 바꾸는 게 결국은 사회학의 목표예요.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것이. 그래 그들의 학문 목표가 이제 사회 개선이 목표니까 사회 속에서 요즘처럼 밖에 쫓아나가가지고 행동해가지고 사회를 바꾸자고 이야기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이제 이 세속적 인본주의 사회학에 근거한 것이에요. 세상을 바꾸려면 세상 속에 나가가지고 우리의 의사를 이야기해서 그걸 관철해야 된다. 이게 이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세속적 인본주의 행동주의인 거죠. 그 세속적 인본주의 사회학은 이제 뭐 과학적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인문학도 요새 과학 이야기를 자꾸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자연과학의 과학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지식들이 사회를 너무나 변화를 많이 시키고 그게 실제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인문학을 하는 사람이나 사회학을 하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과학적으로 뭔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과학적이라는 말을 붙이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사회학과 인문학에서는 통계학밖에 없어요. 설문조사 했더니 이렇더라 혹은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다고 본다. 이게 세속적 인본주의에서 생각하는 인간에 대한 개념이고, 사회 내에 악이 있다. 그리고 그 사회의 악의 책임은 전통적인 기관, 즉 기독교가 말하는 기관,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없애버려야 된다. 이게 이제 이들이 생각하는 사회를 고치는 방법이에요. 에리 프롬은 이런 사람 이름 들으면 귀에 익죠? 유명하죠? 저 사람 하는 말이 옳을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학에 가서 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유명한 사람 이름의 그 사람이 한 이야기면 아 저거 진리인가 보다 라고 우리가 그냥 쓱 받아들이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듯이 항상 새로운 뭔가가 나에게 올 때는 정보로 취급하라 그랬죠. 이걸 진리라고 그냥 처음부터 내 가슴 깊이 새기지 말고 저런 말 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정도로 받아들여야지 유명한 사람이라고 옳은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그래 이런 사람 이제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우리 사회 자체가 제정신이 아니고 그 사회가 개인을 오염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건전한 사회가 되려면 이걸 깨부시고 바꿔야 된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예요. 인본주의 사회학의 지향은 결국 사회를 재설계해야 된다. 전통적인 사회를 재설계해야 된다. 그 중에 특히 낡은 문화인 종교, 이것은 사회의 성장과 향상을 방해한다. 그래서 이런 악한 기관들을 타파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전통적인 결혼 제도를 실패한 제도라고 규정을 합니다. 인본주의는 전통적인 가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성애적인 일부일처 제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1대1의 만남으로 이루어진 부부의 관계, 이게 인간의 성장과 가능성을 장려하는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다. 자유롭게 남자 여자 여러 사람 대 여러 사람 여러 가지 방법의 결혼을 다 허용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인본주의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프로이트는 이제 현대 사회에서 이제 결국은 정신병이 생기는 이유는 억압된 성생활, 그리고 그것을 조장하는 종교적인 교리, 이런 것 때문에 생겼다라고 프로이트가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걸 억압을 푸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미니스트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통적 결혼과 가정이 사라져야 될 이유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 그 다음에 남녀 불평등의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통적 가족은 여성을 노예화한다. 여성은 아이들의 사육자고 돌보는 자고 남편의 하인이고 가정부이고 때로는 노동시장의 희생자로 이렇게 규정을 짓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것을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이 페미니스트 운동은 이것을 깨부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세상에서 뭔가를 배우고 어떤 특별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세계관을 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잘 쌓아놓지 않고 세상의 거를 먼저 열심히 쌓아놓으면 나중에 가서 자기가 일생 동안 한 것을 부인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페미니스트에 대한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것을 세계관 이런 걸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학위 논문을 페미니스트 이거를 해가지고 자기의 전문가로서의 시간을 굉장히 많은 시간을 거기에 쏟은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 얼굴빛이 어떻게 됐겠냐 하는 거죠. 내가 이때까지 몇 년 동안 혹은 몇십 년 동안 해왔던 것이 근거가 이런 거에서 온 것인가 하는 걸 모르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기반이 진짜 이 반석 위에 세운 것과 모래 위에 세운 것 이런 걸로 이제 비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들이 여성 인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여한 바가 이제 크지만 이 페미니스트 운동을 통해서 전통적인 가정을 이게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 가정을 대신할 여러 가지 대안을 이 인본주의에서는 제시를 합니다. 개방 결혼, 결국은 이제 간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3인 결혼, 조합, 여러 사람 대 여러 사람, 집단 결혼, 연장된 성적 긴밀함, 이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배우자 교환, 그다음에 파트타임 결혼,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이 생각나는 대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동성애, 양성애, 혼전, 혼외의 성관계,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있는 대로 날 걸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게 이제 제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생긴 아이는 어떻게 전통적 아동 양육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국가가 다 해. 양육에 대한 의무적 책임이 없는 사회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중에 그런 생각, 나라가 이거 좀 우리 애를 돌봐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 있을 수 있겠죠. 힘드니까. 그렇지만 자기도 못 돌보는데 나라가 어떻게 돌봐줘요? 자기 아이를. 그래서 이 공공기관에서 양육하는 것, 공산주의에서 그걸 했잖아요. 그래서 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부터 아이들을 타가소에 다 맡기는데 그걸 이제 거기서 이제 교육을 하는 거죠. 무슨 교육을 합니까? 북한 같으면 주체사상을 교육하고 어릴 때부터. 가정은 국가가 당이 그 모든 것을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들에게 필요한 사람을 길러내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실의 위력. 그냥 교실에서 가르친 게 교실 안에서의 어떤 행위가 요 안에 보다 훨씬 멀리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배운 것을 가지고 밖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거기서 받은 영향이 사회 전체에 파급되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벌써 지금 전교조 교사들이 이 무신론적 세계관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학교 속에서 교육을 통해서 주입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이 그걸 별 비판 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 그게 일반적인가? 아, 진리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이제 큰 거죠. 그래서 이 교육감 뽑을 때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후속 세대가 교육을 그렇게 벌써 받아가지고 자라왔기 때문에 뭐 그쪽으로 가는 것은 이건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존 던피라는 사람은 이 휴머니스트를, 인본주의를 종교로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교실에서 다 쫓아내고 인본주의 종교를 교실에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존 듀이는 미국 공립학교의 아버지이고 인본주의 교육학자, 교육 철학자입니다. 존 듀이 하면 유명하죠. 이 사람 이야기하면은 진리일 것 같죠. 이 사람이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1930년대 이 사람이 교육개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교실 내에서 하나님과 국가가 같은 제자를 두고 경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세계의 리더가 돼야 될 미국이라는 국가를 이끌고 갈 사람에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아이를 길러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국가에 충성하는 아이들을 길러내야 되기 때문에 교실에서 하나님을 몰아내야 된다. 이게 인본주의. 거기서 이제 1930년대에 계획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1960년대에 그게 실현된 거죠. 케네디 때. 그러니까 제도를 씨를 뿌리면 그게 크면 시간만 지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새로운 씨를 뿌려야 돼요.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인본주의는 종교다. 존 듀이가 쓴 a common faith라는 게 이 인본주의를 종교로 보는 거로. 그래서 면세도 받아요. 종교단체로 인정받아가지고 인본주의 카운셀러 비슷한 사람이 각 대학에서의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뭐 이런 그런 사람들처럼 이 종교단체로서의 면세를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 속에서 이 사람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인본주의 종교를 전파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동일합니다. 우리나라도 초, 중, 고 12년 동안 우리는 이 인본주의 종교를 세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니라고 아무리 부인해도 여러분 이 안경에는 그게 잔뜩 묻어 있어요. 그 부분이 뭔가를 잘 생각하면서 하나씩 닦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인본주의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리 프롬은 이 사람이 아까 지은 책 The Sane Society라는 것은, 건전한 사회라는 것은 인간의 필요에 부합하는 사회라고 이 사람이 정의를 내렸어요. 그럼 어떤 인간, 이 사람은 다를 텐데, 주관적인 거 말고 그러면 객관적인 필요에 부합하는 사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뭐가 객관적인데? 그걸 이야기할 때 객관적인 거의 근거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그 인본주의 사회는 자아실현적인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기를 세상 속에서 실현하는 사회. 그래서 그러한 세상 속에서의 내가 성장하고 내 자신이 하려고 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잘할 수 있도록 장려해 줘야 된다. 이게 그런 건데, 그렇게 해주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The Road to Malsakia, 이 정신병적 사회로 가는 길이라는 그런 책인데,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이 그 자기가 그 주장한 그 심리학자들의 삶, 또 사회학에서 이야기한 그런 삶을 살았을 때 그 사람들의 삶이 어땠느냐 하는 것을 적은 책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보면 그게 결국 정신병적인 사회로 가는 것이다 라고 이제 쓴 책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이념과 그 혁신의 영향이 그들의 삶에 결국은 이들이 이제 고통 가운데 불행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보면 자기의 이론이 맞지 않다는 것을 이제 이쪽에서 이제 증명을 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아실현적 사회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경제 제도가 여기는 이제 사회주의 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경제에 대해서 또 배울 때 어떤 제도가 진짜 성경에서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도인가, 경제제도. 그런 걸 살펴볼 텐데, 이 사람은 이제 사회주의가 인본주의를 실현하는데 가장 이제 적합한 제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크스주의는, 공산주의는 자본주의가 문제가 많으니까 당장 공산주의로 가는 게 힘드니까 중간 단계로 사회주의를 거쳐서 공산주의로 옮겨가는 그 중간 단계로 사회주의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에 문제가 많죠. 초기 자본주의는 그야말로 자본가들이 노동력을 전부 다 갈취해 가지고 부를 자기에게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 부로 이제 또 다른 일들을 이제 막 부풀렸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노동자인 인간들은 서로 소외됐다. 찰리 채플린의 이제 모던 타임즈 이런 영화 속에 보면 이 인간은 거기 컨베이어 시스템 속에서 그냥 한쪽 구석에서 그냥 이 톱니바퀴처럼 일하는 그런 거밖에 안 된다. 자본주의는 인간을 서로 소외시키는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에리 프롬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관계란 무엇이냐? 살아있는 두 기계 사이의 관계이다. 그럴 정도로 이제 서로 소외된 그런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일한 해결적인 건설적 해답이 사회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는 행동에 나서서 바꿔야 된다. 이게 인본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사회가 가야 될 방향,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만들 것인가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비판의 이걸 시비를 걸고 쉬지 않고 나가서 데모를 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사회적 행동주의가 자아실현의 문화를 일으킬 것이다. 자아실현. 밖에 나가서 데모를 하면서 막 하면 자아실현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에 보면은 행동주의적 활동을 통해서 국가기관, 특히 사법부를 통한 사회 변혁을 시도를 합니다. 지금 저 앞에서 하는 것들하고 비슷하죠. 법원 앞에 가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거기에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이걸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사회학.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회학은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뭐로 보느냐? 경제로 봅니다. 가진 것의 불평등 때문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본가들은 너무 많이 가졌고 나머지 사람들은 너무 없다. 프롤레타리아가 너무 적고 부르주아는 너무 많은 것을 가졌다. 그럼 해결책은 깨부셔가지고 공평하게 나누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이게 이제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이야기하는 이제 사회학입니다. 생산 수단이 공동의 것. 생산 수단이라는 공장이나 토지나 이런 모든 것을 생산할 수 있는 그 수단이 공동의 소유로, 공동의 소유가 이제 당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소유도 아니고 공산당의 소유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모든 것은 국가보다는 당이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나 교육, 이거 전부 당이 알아서 한다. 사회는 모든 어린이들을 돌본다. 그들이 적자이든 아니든 간에 평등하게. 다윈이 진화론을 이야기했을 때 가장 이걸 반긴 사람이 마르크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생물학에서 진화하는 것이 사회의 진화, 정반합에 의해서 원시 사회에서 중세 이런 걸 거쳐가지고 자본주의 사회, 사회주의 사회, 공산주의 사회로 이렇게 정반합이 이렇게 돼가지고 바뀌는 게, 자기가 보니까 이 진화론이 이걸 너무 설명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자기가 또 인용을 합니다. 생물학적인 것뿐 아니라 사회학적으로도 진화하고 있다. 또 경제가 모든 것의 성격을 규정한다. 경제가 최우선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고대 봉건적 부르주아적 생산 양식은 생산 세력과의 관계에서 대립을 이룬다. 그러니까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가 항상 대립 관계를 이룬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공산주의 생산 양식으로 귀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공산주의 사회가 다 된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텐데, 공산주의 사회는 완전한 사회이기 때문에 변화가 또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체제가 사회를 규정한다. 사회는 개인의 의식을 규정한다. 그래서 경제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대신한다. 경제 세력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대신한다. 개인은 사회 세력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개인이 그 사회 세력에 대항해서 뭔가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경제 세력, 그러니까 경제 세력이 결국 사회 변혁을 일으켜야 되는데, 가진 경제 세력이 아니고 못 가진 경제 세력이 혁명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노동자들의 혁명은 생산 수단을 자기들이 것으로 가져와서 그것을 자기들이 제어할 수 있으므로 이루어진다. 요거를 선택하는 데는 자유의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필요 없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공산주의 사회는 국가가 필요하지 않다. 모든 사회가 다 공산화됐을 때는 국가라는 게 필요하지 않고 전 세계의 공산화, 오로지 공산당이 그 일을 할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크스주의 사회에서의 교회는 완벽한 부정을 당합니다. 종교나 신에 대해서는 어떤 개념도 부정한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기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종교는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장애물이 된다. 종교로 인해 가지고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가 갈라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이 힘든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도 이제 종교잖아요. 그래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 종교에 가가지고 그 약간의 안식을 얻고 이런 것을 이 공산주의자들은 아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약을 복용해가지고 지금 잠시 괜찮아진 것처럼 느낄 뿐이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직자와 사제들을 철저하게 차별 대우를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몇 명 이상 모이면 교회를 인정해주겠다 해가지고 몇 명을 모아가지고 가면 그대로 그 사람들을 저기 시베리아 강제노동 수용소로 보냅니다. 그렇게 보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몇 명씩 우리 북한의 5호 담당제나 이런 것처럼 몇 집안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감시를 하게 해가지고 종교적인 활동을 할 때 고발을 하도록, 고발하면 상을 주도록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철저하게 뽑아냅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우리 그 심리학이나 이런 걸 배울 때 행동과학 이런 거죠. 어떤 조건을 주고 교육을 하면 이게 바뀐다. 그래서 바뀔 때까지 교육을 했더니 이제 죽은 사람이 억에 가까운 거죠. 몇 천만 명이 이제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이제 죽은 거죠. 그걸 이제 진짜 공산주의를 시험해 본 거예요. 시험해 봤는데 얼마 전에 이제 다른 교회에서 하는 세계관의 학교에 이제 거기 제가 들으러 갔었는데, 그분이 한국에서 노동운동 하다가 소련으로 도망을 갔어요. 한국에서 이제 그 지명수배 되니까 어떻게 그때 갈 수 없었던 소련으로 이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한국의 이제 남한의 공산 이쪽에서 와가지고 소련까지 왔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대접을 해줘가지고 학교도 다니게 해주고 막 이런 그걸 했는데, 이 사람이 가서 이제 그 소련은 이제 그런 문제가 없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갔었는데, 이제 그런 정말 심각한 공산주의 문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자기가 이제 직접 보게 되는 것하고 그 소련이 망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이제 선교사 한 분도 있는데, 지금 캄보디아에서 선교를 하는 분인데, 그분도 이쪽 야학 그리고 이제 공단에 가가지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잠입 이런 걸 해가지고 하다가 이 소련이 이제 망했다, 공산주의가 망했다는 것을 듣고 도대체 자기가 그렇게 믿고 그걸 따랐던 그게 왜 망했는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제 소련에 가서 이제 좀 그 원인을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갔었던 분이 있습니다. 가서 거기서 이제 그분은 원래 이제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크리스천이지만 그 사회의 개혁, 그 당시에
있었던 자본주의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공산주의가 이상적인 방법론을 이제 제기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자기는 이제 그걸 믿고 갔었는데 이게 왜 망하지? 이제 이런 그 문제에 봉착하게 된 거예요. 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공산주의가 다 망한 걸 보면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를 우리는 뭐 이야기하지 않아도 압니다. 나중에 이제 그건 경제에 대해서 볼 때 하면 되고, 그다음에 마르크스주의에서 교육은 사회에 부합하는 시민을 양성하는 도구이다. 그 당이 교육을 장악해가지고 그 필요한 시민을 양성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계관을, 공산주의 세계관을 주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르크스주의 사회의 가족은 노동자들의 혁명의식이 결여되도록 만든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해가지고 이걸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우리 집에 가족이 있는데 나는 못 나가겠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게 결국은 혁명의식 결여. 그래서 가족은 허물어야 된다. 가정을 허물어야 된다. 그리고 그 가족이 이제 교회와 연관되는, 종교와 연관되는 이런 그게 되니까 결국은 가족을 해산함으로써 종교를 해산하고 이 공산혁명을 할 수 있는 이 프롤레타리아들을 꽁꽁 묶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걸로 이제 가족 파괴가 있습니다. 그 엥겔스는 프롤레타리아 혁명 직후의 가족상은 이럴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산 소유가 공동의 소유가 되면 가정은 사회의 경제적 단위가 되는 것을 멈춘다. 가정은 사회적 산업으로 변한다. 학교가 가정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 다음에 아이들의 양육과 교육은 공적인 일이 된다. 사회는 그들이 적자이든 아니든 그 모든 어린이를 돌본다. 이렇게 해서 자유로운 성관계가 점진적으로 증가된다. 혼전, 혼외, 정사와 간음은 의미가 없어진다. 부르주아식 결혼은 실제로 공동의 아내를 지닌 체계이며 이제 이면을 보고 비판하는 것일 수 있죠. 그 당시에 부르주아들의 공산주의가 비판받는 것은 그저 위선적으로 감추어진 것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론, 마르크스주의 사회학의 결론은 경제체제가 사회기관의 성격을 결정한다. 그래서 경제체제가 지속적인 진화 과정 중에 있으므로 사회기관 역시 진화 중에 있고, 프롤레타리아 교육과 가족체제 무신론, 유물론이 확산된다. 그래서 전통적 의미의 기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관이 파괴된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세계관 전쟁은 처음에 세계관 전쟁, 문화 전쟁, 그다음에 입법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세 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이태희 변호사가 쓴 이 세계관 전쟁이라는 책에 보면 세계관 전쟁의 세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이념적인 어떤 걸로 생각을 하지만 그 다음에는 문화로, 그래서 영화나 또 대중 매체를 통해서 동성애를 노출시키고, 동성애는 뭐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동성애를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문화이고, 그 다음에는 그걸 받아들이는 법을 만드는 것이죠. 지금 입법 단계로 이 사람들이 이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김대중 정부 때 국가인권위원회 법이 생기고, 이 법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 친동성애적 정책을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자협회와 그 대화를 해가지고 언론보도준칙이라는 걸 만듭니다. 성적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언론에서 너무 동성애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배척의 시선으로 보지 말자. 이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국기자협회에 부탁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동성애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가 싹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김한길, 그 다음에 김재현 각각 이제 냈다가 폐기됩니다. 그 다음에 군형법에서 군대에서 이 동성애 이걸 이제 폐지해달라, 금지하는 걸 폐지해달라 했는데 이제 기각된 상태고, 그 다음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속에서 자유로운 성교육, 그 다음 거기에 대한 노출, 이걸 이야기하는 광노현 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가 됩니다. 이건.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동성결혼 합헌 청원이 이제 기각됐어요. 빨간 거는 기각된 거고 파란 거는 이제 입법화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 동반자법이라는 게 이 진선미 이 사람이 이제 국회의원을 하다가 그 여성가족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으로 다시 돌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안한 법이 생활동반자법이라는 거죠. 결혼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부부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하자. 자기도 결혼 안 하고 살아요. 남편하고.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사니까, 살면서 이런 거 주장하니까 국회의원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헌법재판소에서 올해 4월에 이걸 불합치하다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낙태죄와 관련 법률이 지금 국회에서 이제 정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살인이고 어디까지가 괜찮은가, 이 경계를 정하는 일이 아직도 남아 있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헌법에서 불합치하다는 결론이 났지만 법률에서 여전히 다투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 YTN에서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결혼에 드는 비용이 우주 여행에 드는 비용보다 많다. 굳이 결혼할 필요가 있을까? 이게 이제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뉴스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뉴에이지는 또 고등한 큰 나와 작은 나가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사회학에서도 집단적인 신성으로 진화적인 도약을 추구한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고등한 의식을 위해서는 사회 제약이 적은 것이 좋다. 사회 제약.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성도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도 이제 풀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결혼 가정 이게 전근대적이고 미개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삭티거윈이라는 사람은 결혼 제도라는 것은 우리가 신성으로 진화하는데 뭐 부분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다. 우리가 그 속에서 고생을 하지만 그만큼의 어떤 뭔가를 우리가 수련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적 자유는 진보의 일부분이다. 뉴에이지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약 없는 새로운 사회, 이게 이제 뉴에이지인데, 새로운 사회인데, 새로운 시대인데, 이걸 위해서 뉴에이지 하는 사람들이 교육에 가담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데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뉴에이지 전문 직종 종사자 중에 교육 종사자가 많대요. 그래서 존 던피라는 사람이 A Religion for the New Age, 새로운 시대의 종교. 그래서 나는 전 인류의 미래를 건 전투가 학교 교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를 쟁취해야 된다고 본다. 그러니까 세계관은 지금 이렇게 서로 그 다음 세대를 눈을 빼앗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광적인 목사들과 동등한 정도의 열렬한 헌신을 이 선생님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립학교 교육에서는 여러 가지 이 제약 없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 제약 없는 새로운 사회를 위해서 뉴에이지가 교육에 참여해야 되고 내면의 신, 고등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각자는 사회를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다. 개인이 먼저고 사회가 2차적인 것이다. 이거는 이제 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우선이라는 것을 이제 같이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고등한 의식으로 진화하는 것을 억제하는 모든 사회 제도는 타파되어야 된다. 이게 뉴에이지의 생각입니다. 포스트 모던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대로 전통적인 사회기관, 이걸 우리를 얽으면은 그 모든 건 다 없어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통합된 자아가 없기 때문에 얘기했죠. 어제의 나와 지금의 나가 다른 나고 뭐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통합된 자아가 없기 때문에 삶은 사회적 공동체의 문화적인 어떤 일면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장난을 하는 건데 그냥 들을 때는 내가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말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포스트 모던 사회학자는 결혼을 가장 큰 악으로 얘기합니다. 전통적인 사랑, 성, 결혼의 개념을 혐오한다. 그래서 성적 평등주의. 그래서 개인의 육신적 성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호도. 그러니까 내가 남자이고 싶은지 여자이고 싶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몇 퍼센트 남자이고 몇 퍼센트 여자인 것까지 선택할 수 있어요. 이 포스트 모던 쪽의 생각에서는. 그래서 자유롭고 다양한 형태의 성적 실험을 추구하고 다양의 섹슈얼리티를 추구를 합니다. 포스트 모던은 정치적으로 옳은 것을 이제 주장하도록 합니다. 이건 핍박받는 자들이, 소수의 핍박받는 자들이 사회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은 어떤 수단을 쓰든 간에 그것은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이 political correctness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치적 온당성. 내가 소수인데 내가 핍박받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가서 무슨 짓을 하든 간에 그 짓은 정치적으로 온당한 행위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류 의견은 무시가 많이 되고
이제 소수 의견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포스트 모던의 접근 방식은 매일같이 권위에 도전하는 사회. 그러니까 변방에서 일어나는 작은 충돌의 숫자를, 그러니까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계속 시비를 걸고 그 숫자를 늘림으로써 제도화된 거대한 기구를 뒤집어 엎는 것. 이게 포스트 모던의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가치의 전복을 추구합니다. 가치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가치는 어떤 그 가치 철학이 윤리학, 선과 악, 그 다음에 미와 추, 미추, 미학이나 이런 윤리학 같은 가치를 평가하는 이런 거를 뒤집어 엎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적판 만드는 것을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그리고 이 동성애 기타 등등. 그다음에 다다이즘이라는 게 있죠. 다다이즘이라는 그 미술적인 그거는 미적 가치를 파괴하려는 허무주의적인 예술 사조죠. 그래서 변기를 벽에 붙여놓고 이게 뭐 그 제목을 붙여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하수구에서 건져낸 거를 벽에 캔버스에 착 발라놓고 제목을 붙여놓고.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게 이제 미술인데 더러운 것을 갖다 발라놓고 이걸 예술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가치를 뒤집어 엎으려는 모든 시도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락 음악을 통해서 인생 무상을 이제 표현하고 전통적인 가치를 이제 파괴하려는 그런 거겠습니다. 성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트 모던이 킨제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 킨제이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 사회와 전 세계의 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뒤집어졌어요. 이게 1948년, 1953년 남성과 여성의 내재된 성적 습성에 대해서 하는 그 보고서를 2개를 이 사람이 썼는데, 이게 통계학을 동원해가지고 과학적 형식을 가진 보고서로서 성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과를 책으로 내놨어요. 그런데 5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까지는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거의 터부시되어 왔기 때문에 연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을 억제하는 그 모든 것은 나쁜 것이고 자기가 그걸 그런 식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깨기 위해서 이 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킨제이 보고서가 이제 사기다 하는 게 이제 드러났어요. 그래서 부정직한 연구고 거짓말로 통계 처리를 하는데 통계를 특정 부분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모은 이제 대상이 성도착자, 창녀, 죄수, 그다음에 이제 성범죄를 한 사람들을만 모아가지고 이걸 했더니 그 당시 이제 미국에서 남자 동성애자가 한 12%, 여자 동성애자가 한 8%, 평균하면 10%, 10%가 동성애자다. 이런 이제 결과가 나와 있는 거죠. 이걸 인용해서 동성애자들이 불리고 이제 그걸 굴립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 와서 아니 전체 인구의 10%에 달하는 사람들이 동성애자인데 정부는 뭘 하고 있고 국회는 뭘 하고 있고 법원은 뭘 하고 있느냐, 이걸로 이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방식으로.
언저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작은 충돌들을 지속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1980년대 후반에 동성애에 대해서 미국에서 이제 허용하는 그것들이 이제 생겼고, 1970년대 초반에는 미국 이제 정신과에서 이게 질병으로 분류되어 있던 것이 질병 아닌 걸로 빠져버립니다. 그게 막 전화하고 협박하고, 이 정신과 협회의 이제 이사회가 열리려고 할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압박을 가함으로써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낸 거죠. 근데 이제 그동안 너무 안이하게 이제 지나왔던 교회나 여기듯이 반대되는 연구를 하거나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취급도 않고 있다가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이제 이게 드디어 역전이 되어버린 거죠. 그 효과로 이 지난 60년간 그 성을 통해 가지고 감염되는 질환들이 창궐하게 되고, 특히 에이즈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오늘 이제 연장시켜 가지고 이제 하고자 하는 부분은 결국 가장 기본적인 사회 단위가 가정인데, 그 가정은 성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결혼을 통해서 그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혼과 성, 혼전의 성관계, 혼외의 성관계, 그 다음에 성과 생명, 그 다음에 낙태의 문제, 그 다음에 자녀 양육의 문제. 그래서 성, 생명, 탄생과 자녀 양육이 결혼 제도와 통합되어서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서로 상관없이 일어나도 되는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타가를 국가가 하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게 과연 맞는가 하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결국 전통 성윤리에 대한 도전은 프로이트가 이 도덕법이, 종교의 도덕법이 결국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것이다, 원인이 됐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 이 마가렛 생어라는 사람은 이 간호사인데 이 가족계획 협회에 일을 하다가, 이 기독교 윤리는 잔인한 도덕률이고 내적의 성적 에너지를 방해하고 있는 그 제약과 금지를 제거하면 대부분의 사회학이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 사라진 지금 현재 어떻게 됐냐 하는 거죠. 사회학이, 정신질환이 어떻게 됐냐를 우리가 보면 그 당시보다 훨씬 많아지고 더 심각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억압으로부터 구원하는 수단이 성적 표현이다라고 킨제이가 주장한 것이죠. 그다음에 이 네오막시즘이 여기에 이제 같이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후 전통 막시즘에 대한 자성의 시간이 있었는데,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전부 자기 나라를 위해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동안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잘 모여가지고 했으면 세상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공산사회를 만들 수도 있었는데 왜 바보같이 전부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웠냐. 서로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그 속에 종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문화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전통적인 기독교 문화에 근거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국가를 지키는 이런 그 세계관이 이 사람들 속에 있었던 거예요. 공산주의 이 이데올로기는 들어갔는데 문화적으로 이게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문제는 문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속한 이제
게오르그 루카치라는 사람과 안토니오 그램시라는 헝가리와 이태리 사람들이 이 문화주도권이라는 말을 하게 되고, 또 페미니스트와 연관돼 가지고 성혁명, 성적 자유를 이제 연합해 가지고 이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주도권이라는 거, cultural hegemony라는 게 이제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 이 용어를 이제 만들어내는 사람인데, 이 결국 우리가 힘들 때는 숨어 있다가 우리 시대가 오면은 쫓아나가지고 활발하게 해야 된다. 이게 진지전과 기동전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우리 정부 집권당 속에 누가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이 있는 거죠. 문화혁명, 마오쩌둥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혁명, 그래서 페미니스트 운동과 네오마르크시즘의 연합, 이때 이제 그 페미니스트도 섹스 포지티브 페미니스트와 섹스 네거티브 페미니스트는 완전히 달라요. 페미니스트 중에 여성을 성적 도구로 생각하지 마라는 그게 있고, 그것마저도 여성의 자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섹스 포지티브, 반대쪽을 섹스 네거티브 페미니스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섹스 포지티브 페미니스트와 네오마르크시스트가 이제 합쳐가지고 그래서 전통적인 도덕 가치를 뒤집어 엎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성윤리에 대해서 집요한 공격을 하고, 성도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져야지 자본주의 국가가 무너지고 공산화될 수 있다. 이게 이제 네오마르크시스트의 공산화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도전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념과 실제 이런 간극이 있고, 이 강남 좌파처럼 자기들은 하지 않으면서 아이디얼한, 그러니까 이상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듣는 비판력이 없는 아주 어린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레위기 18장을 통해서 건친상간이나 간음이나 동성애와 짐승과 교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그건 가증한 죄이고 죽어야 될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고린도전서 7장 2절 3절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렇게 할지라. 마태복음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게 이런 것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표준은 굉장히 이제 높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걸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킬 수 없다고 그 죄를 내가 지킬 수 있는 표준 한도로 낮추는 것이 맞느냐? 내가 비록 지키지 못할지라도 그 표준이 그대로 있어야 되느냐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표준이 있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더라도 이걸 지금 세상에 그걸 어떻게 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는 기준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성적인 즐거움은 누리되 부부간에만 지나치지 않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과 결혼에 대해서 오로지 부부 사이에만, 그 다음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단절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유교적인 세계관과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결혼을 한 남자와 여자 사이의 어떤 배타적인 관계, 옆에서 간섭할 수 없는 어떤 관계로 설정을 해요. 그래서 다른 그 성관계는 전부 간음으로 규정을 하고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친밀함을 이루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속적인 관계. 그래서 가정의 안정성을 보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생육번성, 땅의 충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이걸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을 통해서 하시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지키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그 다림줄로 삼는 우리들에게는 그 기준이 명확하게 이제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절대 권위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절대 권위가 우리 앞에 있어요. 그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이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식한테 죽으나 사나 가르치고, 그래서 이 미간에 붙이고 또 팔에 이렇게 감을 이럴 정도로 적어가지고 다니면서 꼭 이 말은 잊어버리지 말고 외워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 속에서 이제 자녀에게 어떻게 이제 가르쳐야 되느냐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회는 결국 가정, 교회, 국가, 그리고 일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을 우리가 항상 성경 전체를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그 기준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 구절만 가지고 그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를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